네, 21번을 보겠습니다. 21번은 갑은 X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을이 전세권을 취득했다. 그 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했다. 이게 지금 용익적인 권리가 샌드위치가 되어 있죠. 이럴 때는 어느 저당권이 실행되든지 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2번 저당권이 실행된다 하더라도 이 기준 권리는 소멸되는 기준 권리는 1번 저당권이기 때문에 그 이후 권리는 사거리 없어집니다. 용익적인 권리든지 담보적인 권리든지. 그런데 문제는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은 등기 안 된 권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치권은 가장 유치한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떼써버리면 돼요. 그래서 등기도 되지 않지만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는 한 이건 그냥 버팅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경매로 해서 물건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유치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현장을 실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있으면 다음에 물건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변제를 해야 유치권이 소멸해요. 그래서 그 물건을 자기가 목적대로 쓰려면 유치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경매가 된다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에서 어느 개가 만약 을이 전세권이 을이 경매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전부 소멸합니다. 을만 빼놓고 정만 빼놓고 마찬가지로 병이 한다 하더라도 갑을병 다 소멸합니다. 갑이 행사한다 하더라도 갑을병 다 소멸합니다. 정만 살아남는다. 옳은 것은 3번 보세요. 병의 경매 신청으로 무가 X 건물을 매수하면 매각대금으로 안납하면 그때부터 이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187조에 의해서. 매수하면 정의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맞습니다. 어느 지문이나 참 여기에 배치되는 지문은 다 틀린 지문이에요. 자, 22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했으나 그러니까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저당권 설정 전에 건물을 신축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을 신축했다. 그런데 여전히 그자가 이 지상물을 소유하고 있더라. 이럴 때는 저당권을 실행을 용이하기 위해서 일괄경매청권 인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법정지상권하고 일괄경매청권하고 요건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경매 당시 제3자가 그 물건을 취득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안 되겠죠. 아무리 그 경매 저당권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다 하더라도 타인의 재산권을 이렇게 처분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후 그 건물을 축조했으나 경매 당시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한 때에는 일괄경매청권이 부정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인정된다 틀렸습니다. 2번 원칙적으로 이 저당권자하고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는 채권자고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나 또는 물상보증인 이렇게 되는데 때로는 제3자가 저당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판례가 인정한 게 바로 2번 지문입니다.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 한다면 이게 제3자 명의 채권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유효이다. 이게 우리 판례입니다. 3번 저당권 설정 행위는 당연히 물권행위이기 때문에 처분행위입니다. 처분의 권리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인데 물권이 없어요. 이 담보할 게 나밖에 없다. 인적담보밖에 없다. 또는 보증인 이런 사람들밖에 없다. 그런데 사람은 못 믿겠다. 물건을 담보로 세워라. 이럴 때 이제 물건 있는 사람에게 부동산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죠. 야, 대신 네가 그 물건으로 보증 좀 서라. 이게 물상보증인이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는 반드시 그 물건을 처분권이 있어야 됩니다. 처분권이 없는 자는 저당권 설정해봐야 그 저당권 무효입니다.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 멋대로 그냥 저당권 설정해 놓는다든가 이러면 안 됩니다. 저당권 설정행위는 처분행위이므로 처분의 권리 또는 권한을 가진 자만이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채무자하고 저당권에 설정되어 있는 그 물건의 소유자가 다른 수가 있죠. 그래서 채무자 그리고 물상보증인.
4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 이전을 부기등기한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들 그렇죠. 자, 저당권 설정해 놨어요. 은행에서 내 주택에. 그런데 내가 다 갚았어. 그런데 또 그 은행과 계속적인 거래가 있어. 물론 이제 근저당 말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근데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부정성 때문에 소멸한다고 그랬죠. 등기 자체를 말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저당권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음에 그 은행에서 과거에는 1억을 빌렸는데 5억을 빌리면서 또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그러니까 비용이 들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은행과 합의를 하고 변경 등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말소하고 새로운 등기 설정하는 게 아니고 그 과거의 등기를 날짜 바꾸고 금액 바꾸고 해서 그래서 무효 등기를 유용을 할 수가 있어요. 판례가 인정하는 것이죠. 4번 맞는 질문이고 5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 후 그 말소 등기 전에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때도 그 저당권은 효력이 없다. 이게 이제 우리 판례죠.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었다. 이러면 그 부종성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없는데 주인이 없는데 종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담보 채권은 내가 돈 빌려줬다. 저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건 채권이고 채권 좀 약하고 저당권은 물권이다. 물권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이 주인이고 채권이 종인 줄 아는데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여러분들은 당연히 착각을 하지 않으시겠죠. 여기에 있어서 저당권은 반드시 주인이 있다. 주인이 뭐냐? 피담보 채권이다. 그래서 주인이 가면 따라가고 주인이 소멸하면 따라서 소멸하고 주인이 성립되면 따라 성립돼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이 소멸됐다. 그러면 무조건 무효예요.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입니다. 왜 저당권이 없는 거에 등기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이제 유용을 할 수 있는 건 변론으로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23번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혼동은 물권 채권 다 공통된 소멸 사유라고 그랬어요.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합니다. 유치권은 등기하지 않는 권리라고 그랬어요. 부동산도. 그래서 점유만 하면 인정되는 권리다. 요건만 갖추면. 그런데 점유를 잃어버렸다. 유치권 소멸해요. 그러면 유치권을 그 다음에 어떻게 회복하냐? 물론 우리가 이제 점유 해수에 의해서 점유 상실한 날로부터 1년 안에 반환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점유가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유치권도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되겠죠. 다음에 유치물멸실. 물권 자체가 없는데 물권이 존재할 리가 없죠. 다음에 제3자에게 유치물 포관한다고 해서 유치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점유 상실하고 포관하는 건 다르죠. 그리고 5번 채무자가 아닌 유치물 소유자. 하여튼 누군가가 채무를 변제했다 그러면 유치권은 소멸하는 것이죠. 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따라서 소멸하는 게 담보물권이에요. 채권 담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3번에 4번 소멸 사유가 아니죠. 다음에 근저당.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근저당, 공동저당 반드시 또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면 보통 저당하고 근저당의 차이는 뭐냐? 피담보 채권의 발생 원인이 다르죠. 그래서 근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있는 저당권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당권은 그 피담보 채권이 어디에서 발생됐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돈 빌려주고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한다.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 아무 그 피담보 채권 발생 원인을 묻지 않습니다. 원인을 묻지 않아요. 그런데 근저당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기본적 거래관계에서 발생을 해야 돼요. 그 채권만 담보를 합니다. 다른 데서 발생하는 건 담보하지 않아요. 이게 근저당이죠. 그래서 이건 근저당은 피담보 채권이 제로가 된다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 저당권이다. 그래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저당권이다. 그래서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다면 근저당을 설정하죠. 그리고 근저당은 그 피담보 채권이 얼마 발생할지 몰라요. 왜? 계속적 거래관계. 내가 물건을 공장에서 외상으로 가져왔어. 1억에. 그래서 일주일 후에 갚았어. 그리고 또 가져와. 또 갚았어. 얼마 될 줄 모르죠. 처음에 5천만 원이 될지 1억이 될지. 그래서 어느 순간에 다음에 결산기에 가서 제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오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근저당에 있어서는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등기를 해야 돼요. 이게 필요적 기사항이죠. 그래서 근저당을 만약에 그걸 정하지 않으면 그 후에 그 권리를 취득한 자는
아주 불안정한 지위에 처하게 되죠. 그리고 그 물권 자체는 담보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피담보 채권이 적다 하더라도 그 한도액을 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가령 이 근저당을 1억을 정해놨다. 최고 한도액. 그러면 1억까지만 우선 변제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또 담보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저당은 피담보 채권을 반드시 정해야 된다. 뭐 존속기간이라 이런 것들은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등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저당이라는 뜻, 채무자, 그리고 한도액. 이건 반드시 근저당 등기할 때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그 등기는. 자, 틀린 것을 봅니다. 1번 채권 최고액은 저당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라고 그랬죠. 채권 최고액 1억을 정했다. 그러면 그 부동산으로부터 채권자가 1억까지만 우선 변제 받아. 그렇다고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이제 무담보로 남게 되겠죠. 뭐 1억 5천이 됐다 했을 때. 뭐 5천만 원은 다른 데서 받고. 그래서 1억까지는 한도액까지는 그 부동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후순위 권리자들은 1억 빼고 내가 다음 순위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나중에 채무 초과해 버렸다 이럴 때는 그게 초과된 부분이 무효가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유효고 그 부동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만 못 받을 뿐이죠. 초과된 경우 물상보증인은 그 전액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는 이 물건으로 내가 이제 만약 소유자면서 채무자면서 내가 근저당권 설정자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1억 5천 이렇게 한도액을 정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2억이야. 결산기에 보니까 그 후순위자도 없어. 그러면 내가 그 근저당권자를 변제를 할 때 책임을 지는 것은 전체를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2억까지 변제하고 말소 요구를 해야지. 채권 최고 한도액이 1억 5천이니까 1억 5천까지만 나 변제하고 말소 이거 인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물상 보증인이라면 물건으로만 내가 보증 선다. 내 부동산으로만 보증 서마. 이랬을 때는 최고 한도액이 가령 1억 5천이다. 그런데 피담보 채권이 2억이다. 이럴 때는 1억 5천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겠죠. 왜? 내가 책임지는 부분이 1억 5천까지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물상 보증인인지 채무자인지 그걸 구별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물상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오바됐다 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없다. 틀렸죠.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게 채무자하고 다르다. 3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이후에는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은 그 근저는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 기본적인 거래관계에서만 뿌리가 있는 저당권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했는 것만 담보한다. 그것도 채권 최고액까지. 그래서 그 오바되면 안 된다. 그 기간이 결산기가 됐다.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은 여기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다음에 4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근저당권자가 경매. 이제 피담보 채권 확정 시기가 문제가 됩니다.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리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래서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확정 시기를 늦춰주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자기가 의지하고 상관없이 기본적 거래관계가 끝나버리는 거니까 거기에 채권 담보 목적이. 그래서 매각대금 완납 시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시에 피담보 채권이 얼마나 정하는 거죠. 그게 판례가 그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경매가 신청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를 신청한 때, 그때 그자가 원하는 때죠. 그런데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했어요. 나는 계속 거래관계를 계속 담보를 하고 싶어. 그래서 이미 채권 최고 한도액은 딱 정해져 있어. 이럴 때는 매각대금 완납 시에 내 채권이 얼마냐 이걸 이제 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판례라고 그랬고. 그래서 5번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이럴 때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매수인의 매각대금으로 완납할 때 확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판례 내용들이고. 다음에 25번 계약 부분, 이제 채권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계약 부분.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계약 부분도 계약 성립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계약의 효력. 계약의 효력에는 이제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고, 계약 해제도 해제권 발생 원인, 그리고 해제권의 행사와 그리고 그 효과, 이 부분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을 틀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제하면 해제 계약하고는 다르죠. 해제라고 하는 것은 발생된 해제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죠. 그래서 소급에서 계약을 해제하는, 그리고 해제 효과는 소급표, 그리고 소급에서 계약 효과가 소멸한다는 것이죠. 1번을 봅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소급표가 있다는 거고, 2번 계약이 합의 해제됐다. 합의 해제 밑줄 짝, 이건 해제 계약이구나. 여러분들 계약하고 단독행위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건 해제 계약이기 때문에 해제와 효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해제를 하면 대부분 해제권은 약정 해제권은 법률에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해제권이 대부분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서 해제가 계약금을 중도금을 안 줬다, 찬금을 안 줬다, 또는 재산권 이전 안 해줬다. 이럴 때는 내가 계약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해제를 하면 손해배상이 발생을 하죠. 소급에서 계약이 실효가 되고, 또 원상회복을 해야 되겠죠. 부당이득 아니에요. 원상회복.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효과죠. 합의 해제인 경우는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 정해야 되겠죠. 방금 그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이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건 해제 계약이기 때문에 해제하고 해제 계약의 효력은 달라요. 3번 계약 해제의 효과로 반환 이익의 범위는 계약 해제의 효과, 이제 해제권을 행사해서 소멸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익 현존 여부나 선악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를 반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이익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원상회복이 그래요. 원래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원래 그 상태로 복귀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 그래서 이제 소급에서 실효가 됐다.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양입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그래서 이제 해제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있겠죠. 자, 계약을 체결하고 나는 재산권을 이전해 줬는데 상대방이 잔금을 덜 줬어요.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미 그걸 권리들을 제3자에게 넘겼어요. 그래서 이행하라. 잔금 줘. 안 줘요. 그래서 해제권이 발생했어. 해제권을 행사하느냐만은 내 마음이에요. 한참 후에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참 후에 행사했어. 해제권 행사했는데 1년 후에 해제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제3자 보호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제3자의 권리를 취득했다. 해제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선악불문하고 다 인정이 돼요. 해제권이 있구나, 발생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취득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상대방 올 때는 해제권 행사할지 안 할지는 몰라. 그러니까 보호가 되는 거예요. 선악불문하고. 계약이 해제인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착오를 이유로 또는 사기 강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3자는 선의 제3자만 보호됩니다. 그런데 계약 해제인 경우에는 선악불문하고 권리를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해요. 양립할 수 없는 권리들을 취득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해제권 행사 후에 말소 등기 전 등기까지 다 이제 해야 되는데 행사를 하고 권리가 소급해서 실효했어요. 그럼 등기를 찾아가야 되죠. 찾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권리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이 사이에 발생한 자는 선악불문하고 다 보호된 게 아니고 모르고 권리를 취득한 자만 보호됩니다. 선의자만 보호돼요. 그게 우리 판례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계약 해제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에 기초하여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요. 해제 전에는 선악불문하고 해제권 취득 이전에 무조건 다 보호가 돼요. 그런데 해제 후에 말소 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선악불문하고 해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틀려요. 악의자는 영향을 받습니다. 돌려줘야 돼요. 보호 안 됩니다.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도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약금 가지고 계약금은 이제 해약금을 추정을 하죠. 그래서 추정을 받는데 그 해약금 가지고 계약을 해제할 때는
양 당사자 어느 일방이 계약을 이행에 착수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약정해제에 의해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건 채무불량에서 해제권이 발생한 거죠. 이렇기 때문에 중도금 이후에 당연히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은 혼동하면 안 돼요. 해약권 가지고 해제한 경우하고 해제권을 가지고 해제한 경우는 달라요. 해약권 가지고 해제하는 경우는 그 채무불량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기분 나쁘면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금 받았어. 보니까 계약한 것보다 대금이 아까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봤듯이 제곱미터 98만 원인데 제곱미터 158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럼 계약 해지하고 팔 수 있어요. 그래서 배액 배상하고 이건 채무불량하고 상관없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해제권을 유보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25번은 4번입니다. 26번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약을 합의 해지했다. 해지는 이건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것이죠. 그래도 그것도 합의 해지예요. 일방적인 해지가 아니고 이건 해지권에 의해서 해지한 게 아니고 합의로 계약을 장래로 소멸시키는 거예요. 뭐 이제 임대차 계약 자체를 이렇게 합의로 소멸시키는 그런 겁니다.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해지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거고 합의 해지는 합의로 해지하는 거야. 해지권과 관계없이. 1번 맞고 2번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 이건 교차 청약이죠. 양 청약이 도달한 때 효과가 발생하고 다음에 3번 계약의 합의 해제에 관한 여기도 합의 해제입니다. 그러니까 해제는 해제인데 계약으로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소급표라든가 손해배상이라든가 원상회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 안 되는 것들이에요.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 승낙한 합의 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러니까 해제 계약에 대해서 청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했다. 이것은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 이 승낙을. 그래서 조건을 붙여 승낙할 때는 청약은 소멸합니다. 그리고 이제 승낙이 새로운 청약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원래 청약했던 자가 또 승낙하면 나중에 그 조건을 붙여서 승낙했던 이 청약과 그 후에 승낙한 것이 의사합치돼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의 해지가 되는 것이죠.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해제 계약도 계약이니까. 다음에 4번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에 해답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우리 판례인데 계약 자유 원칙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인정해 버리면 안 되겠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약이 성립돼 버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 성립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구속되지 않습니다. 5번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간섭에 의해서 이건 이제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이죠. 의사 실현 행위가 있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 5번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26번 답은 4번입니다. 다음에 27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자신이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도록 을과 계약, 이게 이제 계약 효력 부분에 있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그래서 지금 계약 당사자가 누구고 수익자가 누구고 제3자라고 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란 얘기죠. 그것만 잘 구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갑과 을이 계약 당사자라는 얘기예요. 갑이 요약자고 을이 승낙자예요. 그리고 이제 물건을 파는데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권자인 병, 이게 수익자예요, 수익자. 이게 이제 제3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는 누구냐? 갑과 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의사표시에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그 하자라든가 또는 뭐 착오, 사기, 강박 뭐 이런 것들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전부 여기에서 왔어요. 방금 전에 했던 계약 해제도 해제권 행사하는 자는 이자들이야. 취소권 행사하는 자도 이자들이야. 이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권리가 발생해서 야 대금 지급하라 이것만 해요. 대금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뭐 취소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계약 당사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는 수익자예요. 이건 내부관계, 이건 보상관계.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이렇게 재산권을 넘기는데 을은 대금을 갑에게 지급하니까 이쪽으로 지급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상관계, 보상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보상관계는 법률행위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대가관계라고 그러죠. 갑과 병사에서는 대가관계. 대가관계는 이건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어떤 문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대리와 함께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 있어서도 꼭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아니죠. 아주 쉽죠. 이런 것만 제대로 구별만 하면. 틀린 것은 보니까 1번 병이 매매대금 수령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병이. 이제 의사표시를 하면 그때 이제 권리가 발생하는 거야. 그런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을은 이제 최고로 할 수 있죠. 야, 갑이 대금을 너에게 주라고 그랬는데 네 대금 받을래 말래? 의사표시라고 최고로 할 수 있어요. 을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병에게 계약의 향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제공할 수 있다. 맞죠? 그래야 되겠죠. 2번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하면 그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 청구할 수 있겠죠. 이때 이제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라 할 수 있어요. 당사자는 아니지만. 3번 병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대금을 지급하라고 할 수는 있죠. 지급하지 않아요. 이럴 땐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계약 당사자들만 할 수 있어요. 제3자가 계약 마음대로 소멸시켜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3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을이 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이 해제됐다. 을이 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계약이 해제됐어요. 이럴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청구를 할 수 없다. 대금 지급해서 이 자리에 이제 권리가 발생을 해서 이미 끝났어요. 그랬을 때는 이 을로서는 갑에게 반환 청구를 행사해야 되겠죠. 이미 이 자리에 권리가 발생해서 이행이 끝났다면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5번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 지급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겠죠. 자, 을로서는 이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서로 의무를 서로 대가적으로 부담하는데 그 일방의 의무를 이쪽에다 이행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쪽에서 이행이 안 됐어요. 이쪽으로 줄 수도 있지만 쌍무계약에서 동시행 항변권 행사해서 네가 재산권 병이 이제 수의의사표시에서 권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병이 돈 지급해라 한다 하더라도 을은 이쪽에서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이쪽에 행사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야 소유권 이전 듣기 안 해주니까 내가 너에게 대금 못 준다. 내가 만약 대금 줬다가 소유권 다른 데 날아가 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항변을 할 수 있겠죠. 그 말이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번은 5번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28번 또 매매에 있어서 또 꽂히죠. 담보책임.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는 그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 부분이 가장 또 어렵죠. 대리에 있어서 그 무권대리 부분, 총칙에서 그 부분이 어렵고, 그리고 이제, 계약법에 있어서 각 측의 매도인의 또 이 담보 책임, 이게 또 어렵죠. 그런데 또 그 담보 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이라는 걸, 그 성질을 꼭 기억을 하시고, 매매 계약의 유상성 때문에 인정이 된다. 그래서, 야, 내가 돈 주고 사는데 그 물건에 하자가 있다.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다든가 권리 하자가 있다든가.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채권에 있어서는 타인의 재산권도 매매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 자기가 권리를 취득 못했는데 나에게 넘긴다 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기가 취득 못해서 못 넘겨줬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 돈 주고 공짜도 아닌데. 이랬을 때 이제 담보책임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건에 따라서 취득할 수 있는 물건에 따라서 권리가 타인의 권리인 경우 또 전부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일부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수량 부족 일부 멸실 그리고 영역적인 권리에서 제한되는 경우 또는 저당권 전세권이 시행되는 그래서 물건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놓고 순서대로 쫙 하면 크게 뭐 어려울 것도 없죠.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출제한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부동산도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경우에는 그 피담보 채권을 매수인이 인수를 합니다. 대신 이제 매매대금에서 깎죠. 그런데 이제 매매를 깎으면서 이제 저당권까지 아울러서 피담보 채권 채무까지 다 이렇게 인수를 하는데 피담보 채무까지 다 인수를 하는데 만약 자기가 뭐 변제를 한다고 그래 놓고 매도인이 그래서 이제 그 피담보 채무 자기가 인수를 했는 인수를 매도인이 담보를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해서 매매대금을 다 줬어요. 그래 나중에 매도인이 변신한 거야. 안 갚은 거야. 그래서 이제 저당권 설정된 물건을 이제 자기가 취득하게 됐어요. 이랬을 때 이제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을 하려고 하겠죠. 이랬을 때 이제 자기가 대신 갚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이제 대신 갚고 매도인에게 추심을 하면 되겠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출제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당해 청구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내가 인수를 하나 해놓고 경매 실행을 한다 하니까 자기가 변제를 했다. 이래놓고 또 매도인에게 말하면 안 되겠죠. 이미 그것은 매매대금에서 다 계산된 부분이라면 이건 자기의 채무가 되겠죠. 그런데 매매대금에 계산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이건 타인의 매도인의 채무를 자기가 대신 변제해 준 것이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상환 청구를 할 수 있겠죠. 2번은 맞는 지문이고 3번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특히 많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소유권을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인이 가령 대항력을 갖췄다. 대항력을 갖췄다는 얘기는 원래 채권은 대항력이 없죠. 그런데 이제 대항력을 갖췄다는 얘기는 물권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양도됐다 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뭘? 보증금이라든지 또는 차임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그 임차권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만약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권이 있는 주택을 매수를 했다. 당연히 그 부담이 있는 임차권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매도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탈락하게 되고 양수인과 임차인 간의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구소유자에게 전 소유자 양도인에게 다음에 기간 만료돼서 보증금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신소유자에게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매매 목적이든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선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겠죠. 이게 이제 용익적인 권리에서 제한되어 있는 경우와 똑같아요. 채권이 대항력을 갖췄다는 얘기는 물권화됐다는 얘기예요. 전세권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세권이 제한 있는 물권을 취득했어요. 내가 알고 취득했다면 그게 당연히 조치를 취했겠지만 모르고 취득했어요. 이럴 때는 이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의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 해지권이 인정이 되고 4번 매매의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 잔존 부분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악의 매수인은 사실 한테로 해제권을 행사할 악의자에게는 선의 매수인 선의로 가야 되겠죠. 악의가 아니고 선의 매수인은 안때로부터 1년 이내에 안때로부터 선의니까 계약 체결할 때는 몰랐겠죠. 그래서 기산점을 계약 체결일로 하는 게 아니라 안때로부터 선의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은 악의인 매수인은 이래서 틀렸습니다. 다음에 5번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됐다. 이럴 때는 선의 매수인 경우에는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선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29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의 병의 강제 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런 케이스들이 많죠. 계약을 체결했어요. 갑과 을이.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해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되기 이전에 도래하기 전에 병액에 의해서 수용이 됐어요. 수용. 재결 수용이 됐어요. 강제 수용이 됐어요. 근데 소유권이 이미 등기는 이 앞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 등기 이전에 명목상의 소유자니까 이쪽으로 이제 보상금이 지급이 되겠죠. 이럴 때 이제 법률 관계들. 이럴 때 이제 을은 이 보상금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겠죠. 대금 주고 보상금 달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을은, 소유권 자체는 이쪽으로 가니까 을은 뭐 채무불이행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론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소멸하겠죠. 수용이 돼버렸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이전에,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에 수용이 됐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 등기 해줄 수가 없겠고, 을은 갑에게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 네가 받은 그거 돌려줘, 나에게 반환하라 할 수 있겠죠. 물론 대금은 줘야 되겠죠. 매매 대금 주고 이쪽으로 보상금 주고 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 3번 갑이 병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했다면 을은 갑에게 보상금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고, 을은 소유권 이전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을은 소유권 이전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다. 이거 이제 뭐 갑의 잘못은 아니죠. 수용이 됐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리고 5번 만일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을은 그 배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번도 만일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배액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배액의 반환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 4번은 을은 소유권 이전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래야 되겠죠. 없다. 그래서 없다로 지문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29번은 답은 5번입니다. 다음에 30번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권 원칙적으로 매매 비용은 뭐 균분한 것이 원칙인데 등기비용 누가 부담합니까? 매수인이 부담하죠. 그래 균분한 게 아니죠. 담보권 말소 비용 누가 부담해요? 매도인이 부담하죠. 매도인이 저당권을 만약 등기가 돼 있다. 그래서 이미 변제는 다 했어요. 그 저당권 등기는 무효인 등기죠. 그렇더라도 깔끔하게 말소해서 넘겨줘야 되겠죠. 집도 깔끔하게 명도 깨끗하게 비워서 넘겨줘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등기 자체도 깨끗하게 약속한 대로 넘겨줘야 되겠고, 이 부분은 균분하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견분이지만. 그래서 30번에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맞는 지문이에요. 다음에 31번 경매를 통해 X 건물을 매수한 갑은 매각대금으로 완납하지.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죠. 등기는 별도. 완납하지 않고 X 건물을 을 소유 Y 임야와 교환하기로 을과 약정했다. 이러니까 권리를 취득하지 않고 자기 앞으로 원칙적으로 등기하고 넘겨야 되는데 등기하지 않고 이건 이제 중간생략 등기가 되겠고, 이 계약 자체는 유효죠. 그러니까 경매를 통해 갑이 X 부동산을 매각대금으로 완납했어요.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매각대금으로 완납하지 않았으면 아직 갑은 이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는 아닙니다. X 물건을, 건물을 을 소유 임야와 교환하기로 을과 약정했습니다. 을 소유의 Y 임야와 이제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죠.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이 계약 자체가 유효냐,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겠죠. 계약은 유효죠. 타인의 재산권도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까. 이 자체로 처분행위는 아니죠. 채권행위 의무 부담행위니까 다 매각되고 완납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넘겨도 되겠죠. 그리고 미등기 바로 넘겨버려도 되고. 그리고 이제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틀린 것은 뭡니다. 1번 갑과 을 사이의 교환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래 타인의 재산권도 처분할 수 있다는 계약 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물론 이제 처분하려면 취득해서 넘겨줘야 되겠죠. 채무 의무 부담을 하는 행위니까 채권 행위는 계약은.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 갑이 을에게 X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갑이 을에게 이제 뭐 매각대금으로 완납해야 되는데 안 해서 만약 이게 이제 뭐 권리를 취득 못했다. 이럴 때는 이 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을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갑이 을에게 X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계약 해지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선의자에게만 인정돼요. 이자가. 이거 아직 매각대금으로 안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 이런 상태로 권리를 취득 못해서 못 넘겼다 하는 경우는 을이 알았다 할 때 계약은 해지할 수 있어요. 이 교환계약은. 물건을 취득할 수 없으니까 자기 물건을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은 해지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 못해요. 이게 선의자에게만 손해배상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선의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번 X 건물과 Y 임야의 가격이 달라 을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여 이제 특히 이제 교환 계약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건 10억이고 이건 11억이다. 이럴 때는 갑은 부족한 부분 1억을 이 물건에 붙여서 이렇게 넘겨줘. 이게 이제 보충금이죠. 보충금이 있다고 해서 교환 계약이 매매 계약으로 변환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교환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X 건물과 Y 임야의 가격이 달라. 을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는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게 아니고 여전히 교환 계약이다. 그러면 이게 작았다. 이게 10억이고 이게 11억이다. 그러면 여기에 1억을 플러스해서 넘겨줘야 균형이 맞죠. 갑이 바보가 아니라면. 그래서 뭐 보충금이 있다고 해서 그게 매매 계약이 아니에요. 매매대금의 규정이 준용이 되기는 한데, 적용이 되기는 한데, 그게 곧, 교환계약이 매매계약으로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31번은 3번이 틀렸네요. 4번, 매각대금을 완납한 갑이, 그래서 매각대금을 완납했다. 그럼 그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을, 완납한 을이 X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갑은 X 건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집니다. 건물의 하자. 물건의 하자, 경매인 경우에는 이 물건의 하자, 건물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진다. 매각대금으로 완납했다. 그리고 이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경매인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인 경우에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갑이 만약 물건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 물건의 소유자인 가령 병이 있었다 이럴 때 물건의 하자인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갑이 물건을 취득해서 이제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리고 이제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이때는 이제 자기 물건이니까 여기 어떤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담보책임을 을에게 부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경매에서 담보책임이 아니에요. 경매로 물건을 취득한 후에 교환계약을 맺어서 어떤 물건을 소유권을 넘겼을 때의 담보책임입니다. 당연히 유상계약이니까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교환에도. 무상계약에는 적용이 안 되죠. 준용이 안 되죠. 그래서 4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경매로 인한 담보책임을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다음에 5번. 을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이미 시가로 고지한 때.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시가에 대해서 속이는 경우 이럴 때 사기가 되냐 안 되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의 명확한 견해는 우리
명확한 판례의 견해는 시가에 대해서 속인다 하더라도 그건 사기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자기의 물건에 대해서는 시가를 좀 높게 부르는 경향이 있더라. 근데 물건 자체에 대해서 현황이라든가 경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이는 것은 이건 기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래 관념상, 거래 관행상 매도인은 그 물건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매수인은 잘 모르겠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상대방은. 그래서 5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을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을 임야의 시가로 고지해야 한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갑은 사기를 이유로 교환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현황을 속였다. 이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있겠죠. 사기를 이유로.